안녕하세요. 한국존엄사협회장 최다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존엄사에 관한 국내 주요 판례 및 법제화 현황에 대해서 강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요 판례는 2004년 보라매 병원 사건과 2009년 김할머니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16년에 호스피스 완화 의료 지금 현행 연명으로 결정에 관한 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 판례를 알아볼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떠한 논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라매 병원 사건은요, 2004년도 판례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뇌 수술에 따른 뇌부종으로 자가호흡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 환자가 인공호흡을 위한 산소호흡기를 부착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의학적인 어떤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의 처가 경제적 이유로 퇴원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가호흡이 어려운 상태에서 퇴원을 요구를 한 겁니다. 환자의 처가. 그래서 의사가 환자의 처의 요구에 따라 인공호흡 장치를 제거하게 되면서 당연히 자가호흡이 어려운 상태였는데요. 환자는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처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그다음에 의사에게는 살인 방조죄가 적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사실 의사는 환자 가족의 요청이라고 하더라도 이 인공호흡기를 떼어내는 형태인 연명의료 중단의 아주 소극적인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2009년에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로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 환자 보호자가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인간 상태였기 때문에 환자의 가족들이 이는 평소에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형태의 임종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했는데, 의사들은 보라매 병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환자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줄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처벌받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가게 됩니다. 환자의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돼요. 연명치료를 제거를 해달라고, 인공호흡기를 떼달라는 소송을 내게 돼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이루어졌냐면 아주 중요한 판단이었어요.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환자가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치료 중단에 관한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이러한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 또 행복 추구권에 기초해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를 하게 됩니다. 이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면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기준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제기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2018년에 시행된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 시행이 되면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연명의료가 중단될 수 있다라는 법제가 탄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대상 환자가 임종기에 국한하고 있었어요. 임종기. 그래서 임종기에 있는 환자라는 것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고 급속도로 악화돼서 사망에 임박한 상태. 그래서 보통 수주 또는 수일 내에 사망에 이를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인공호흡기와 같은 연명치료를
떼어내거나 거부할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이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결정 능력이 있거나 또는 자기 결정 능력이 있을 때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해서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이제 서류화해 놓으면 이를 통해서 내가 의식이 없을 때 환자의 이제 가족 또 의료인이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는 이러한 형태의 이제 소극적인 방식의 이제 안락사 또 이제 내지는 또 존엄사가 우리나라에서 제도화된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연명 의료는 제가 인공호흡기 착용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이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것에는 또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그다음에 항암제 투여, 그다음에 인공호흡기 착용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연명 의료라고 보고 이를 이제 요청을 했을 때는 이제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절차는 우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임종기 환자가 그 당시에 직접 이제 연명 의료 계획서를 작성을 한다거나, 만약 이제 환자의 뜻을 모를 때는 가족이 이제 가족 2명 이상이 합의해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거나 요렇게 처음에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임종기에 국한되어 있으니까 이 연명 치료 중단을 할 수 있는 환자가 너무 좁은 거죠. 수일 내에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정을 통해서 말기 환자까지 확대시키려고 하는 지금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말기 환자라는 거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또 점차 증상이 악화돼서 이제 주치의 또 해당 분야 전문의의 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6개월 이내에 시한부 판정 환자를 이제 말기 환자로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임종기 환자보다는, 그러니까 수일 수준에 보다는 좀 더 이제 확대됐는데, 개정 법률에서 요거를 말기 환자로까지 확대하자, 이러한 논의가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있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면 너무 또 이제 너무 좁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이제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다면 이 연명으로 중단 말고 또 다른 대안은 없을까? 연명으로 중단 말고 또 다른 형태의 우리가 임종의 대안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2022년 6월에 이 연명으로 결정법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명 조력 존엄사 법안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후에 이제 의사 조력 사망 형태를 연명으로 결정에 관한 법률에 더 추가시키자라고 하는 이런 조력 존엄사 법안이 발의가 됐다가 폐기가 됐고, 이 조력 존엄사 법안만을 이제 따로 떼어내서 안규백 의원실에서 2024년에 조력 존엄사 법안을 또 새로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입법 형태는 별도로 하고 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을 통해서 자살 방조죄에 대한 위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헌법소원이 진행 중입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요, 형법 제252조에 따르면 어떤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서 그 사람을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또 제2항에서 이제 어떤 사람을 자살하게 한 범죄는 이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자살 방조죄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의사 조력 사망이라는 거는 생명을 단축시키는 약물이기 때문에 환자가 요청을 했을 때 의사가 이러한 약물을 처방을 하게 되면
약물을 먹는 사람은 이 약물을 통해서 생명이 단축되는, 그러니까 자살하게 되기 때문에 자살 방조죄의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 조력 사망이 합법화된 나라들은 이 의사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자살 방조죄의 예외 규정을 두도록 하게 하는 그런 헌법 재판을 하게 되거든요. 의사 조력 사망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통증을 없애고 존엄하게 어떤 임종을 맞이하려는 자의 행복 추구권,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 라는 그런 결정이 나와줘야 이를 토대로 또 입법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 두 가지 형태, 입법안과 그다음에 헌법 소원이 동시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그 김할머니 사건을 통해서 대법원에서 이제 임종기에 이제 들어선 환자가 자기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 이제 행복 추구권과 인간의 존엄 규정 제10조에 따라서 이를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졌는데요. 이거는 이제 자연사의 상태에 좀 국한을 했어요. 이러한 자기 결정이라는 게.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위헌 판단을 내렸냐면요. 독일의 경우에 이제 사실 이제 촉탁살인죄를 규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일인들이 이제 스위스를 이제 가서 이제 조력 사망을 이제 시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업무상 자살 지원죄를 또 신설을 하고 촉탁살인죄를 또 규정을 하고 이제 자살 방조죄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제 업무상의 자살을 지원하는 죄를 신설을 함으로써 스위스에 가서 조력 사망을 하는 거를 이제 막고 있었어요, 당시에. 근데 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렸냐면, 자의에 따라서 이제 삶을 종결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업무상 이제 이거를 이제 스위스까지 뭐 데려다 주고 하는 그런 조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선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은 있다 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근거는 뭐냐면 독일 헌법 제1조 및 제2조 1항에 근거한 일반적 인격권에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포함하고 이 권리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손으로 끝내려는 결정에까지 미친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이 독일 제1조는요 우리나라 제10조와 같은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헌법 1조는 인간으로서 의 존엄성을 가진다라는 인간의 존엄성 조항인데, 우리나라는 헌법 10조에 이 조항을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을 통해서 자기결정권이 도출되는 것인데, 이 독일에서도 1조, 2조에 근거해서 인간의 존엄을 근거로 해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도출된다, 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서 이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은 개인적인 자유의 표현으로 타인에 의해 정해진 상황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또 질병의 정도, 치료 가능성 여부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삶의 특정 단계에서만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엔 기본권으로서 자기 결정에는 나의 삶에 대한 결정에는 삶의 마지막이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마지막인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도 기본권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내릴 때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 해서 내가 의료적인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의료 혜택. 그러니까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제3자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포함되고, 또 이렇게 형법 조항을 통해서 의사조력 사망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거는 특정한 질병, 특정한 처지에 있는 자에게 실질적으로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법적으로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한다. 여기서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거는 공익보다 사익의 침해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 존중이라는 거는 생명은 존중하니까 계속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되게 추상적인 공익이지만 지금 나의 고통, 통증에 처해 있는 사망의 단계에 진입해서 통증을 심각하게 겪고 있는 환자에게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아주 구체적인 이익이거든요. 그 이익을 추상적인 공익이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익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이 환자의 이익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또 의미를 합니다. 법적으로 비례 원칙에 따라서 또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독일에서 이러한 판단이 이루어진 이후에 오스트리아에서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똑같이 이제 위헌 결정이 내려지는데 이제 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 형법과 똑같이 이제 자살 방조죄 또 축탁살인죄 등을 규정을 하고 있었고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도 어떠한 예외도 없이 모든 형태의 자살 방조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을 함으로써 이제 독일, 오스트리아도 조력 사망에 대한 법제화를 현재 이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죽음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인정했다고 해서 이제 누구에게나 다 이러한 이제 죽음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러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다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기본권은 항상 이제 제한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마약을 할 수 있는 자유 있냐라고 했을 때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공익을 위해서 제한하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통해서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어떤 법적인 규제를 통해서 이거에 필요한 사람에게만 이러한 권리가 행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이 결정이 모든 사람의 모든 방식의 어떤 자살 방조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결정이 진정한 자신의 의사인 것인지 이제 확인돼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안전한 방법으로 또 누구에게 이를 허용할 것인지 이런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지금 이제 법률 초안을 국회에서 제안을 해서 국회에서 이러한 요건들을 정해서 입법을 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캐나다에서의 연방대법원 판결은 어땠냐? 캐나다와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독일은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자기결정권을 통해 가지고 결정할 수 있다. 라고 했다면 캐나다는 의사조력사를 형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생명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국가가 이를 방해함으로써 국가가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 환자의 안전을 침해한다라는 방식으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어요. 좀 법적으로 구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히. 왜냐하면 이제 독일은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대륙법계이고 이제 캐나다 같은 나라는 이제 영미법이기 때문에 좀 관점이 이제 다를 수가 있는데 우선은 이제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이냐? 제가 볼 때는 독일의 판례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독일의 어떤 논리대로. 그래서 캐나다 같은 나라는 이제 안전에 관한 자유가 침해된다. 그래서 이 환자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육체적,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줌으로써 그러니까 방치하는 것이죠, 거기에. 그리고 환자들의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권리를 국가가 제약함으로써 이제 이런 적극적 안락사를 위법으로 규정한 현행법이 위헌이다. 이렇게 판단이 이제 내려진 것이고요. 캐나다의 경우는 생명권은
그냥 죽을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독일은 자기결정권에 죽음에 관한 권리를 인정했다라고 봤는데 캐나다의 경우는 이거는 생사에 관한 결정이나 삶의 질 문제는 우리가 생명권은 논의하지 않고 자유 및 인신의 온전성, 안전에 관한 권리와 관련되는 문제라고 보고 국가가 이를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봤고요. 독일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리면서 위헌 결정이 난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어떻냐? 우리나라는 기존의 대법원에서 이제 연명으로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이제 보장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연명으로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죽음을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자연적인 상태에 맡기고자 하는 상황으로 한정함으로써 이제 인정했다. 그래서 죽을 권리의 인정 가능성 자체를 아예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이거는 그냥 자연적인 상태에 맡기고자 하는 상황이고 연명 의료를 중단할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소극적인 형태의 어떤 임종에 대해서 한정해서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헌법 소원이 지금 제기가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자살 방조죄에 대한 위헌 소원, 그 다음에 현행 연명 의료 결정법이 이러한 의사조력 사망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거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이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죽을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기로에 서 있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면 아까 독일에서처럼 또 오스트리아에서처럼 자살 방조죄에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 대한 법령 헌법 소원이 지금 진행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입법 부작위 헌법 소원이라고 해서 현행 연명의료 결정법에 존엄사, 의사조력 사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헌법 소원이 제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 소원을 제기한 이명식 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는 헌법 10조에 추상적인 어떤 권리, 또 연명의료 결정법의 구체적인 권리, 그러니까 이분이 겪고 있는 권리는 아주 구체적인 거고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과 같이 그러니까 국가가 보호하려고 하는 어떤 생명을 보호할 권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국가는. 근데 이러한 이제 의사조력 사망의 방식이 국가의 생명 보호의 어떤 권리와 충돌되는 것은 아닌지, 생명 보호 의무와 충돌되는 것은 아닌지 이 관점에서 이거는 추상적인 권리지만 내가 겪는 거는 아주 구체적인 권리다. 이거는 충돌이 됐을 때는 구체적인 권리의 사익에 더 존중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헌법소원을 이제 청구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국가의 이제 의무가 이제 헌법 10조에서 이제 나오는 것인데 이 분이 생각하는 청구인이 제기하고 있는 나의 기본권 침해도 10조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자기결정권 이러한 것들이 더 이제 구체적인 권리와 어떤 추상적인 권리가 충돌했을 때 구체적인 권리의 존중이 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청구인께서는. 그 다음에 이제 또 법감정이 많이 번했어요. 이 법감정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과 예전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의료 현실이라는 게. 그래서 예전과는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국회가 이를 따라와야 된다. 2025년 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존엄사를 찬성하는 이제 찬성하는 비율이 82%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감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의 법감정이 이렇다면 국회가 입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2025년 9월에 이제 사단법인 불교 아카데미의 이제 창립 23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에서 조력 존엄사에 대한 이상과 현실을 불교인으로 중심으로 이제 세미나가 열렸는데, 여기서 불자의 89%가 존엄사를 찬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사회연구원 82%보다 이제 불자들의 존엄사에 관한 인식이 이제 훨씬 더 이제 좀 더 앞으로 나아가 있다. 좀 더 의료 현실에 대한 인식이, 이제 의사 조력 사망 존엄사를 바라보는 인식이 더 많이 이제 깊이 있게 좀 나아갔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 아카데미 학술 세미나 그 존엄사를 찬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그 다음에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라고 이렇게 두 축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도 이 변화하고 있는 이 국민의식에 발맞춰서 존엄하게 살 마감할 권리를 보장하게 해달라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데요. 이제 2025년에 세계 죽을 권리의 날이 있어요. 11월 이제 2일이 세계 죽을 권리의 날인데, 이 날을 기념을 해서 이제 한 30개의 어떤 시민 단체들이 같이 이제 입법 촉구 시민 걷기 대회를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한국존엄사협회가 좀 주도적으로 준비를 해서 여러 시민단체를 모아서 우리의 이제 법감정이라는 것이 이렇다, 국민의 인식은 이렇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줬고,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이제 국회,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데 용이한 또 자료가 될 수가 있도록 그런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존엄사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은 도대체 무엇이냐? 지금까지 캐나다 사례도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흐름을 쭉 지켜봤는데요. 존엄사가 무엇이냐? 개념을 좀 정리를 했다면, 이제 이 존엄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을 우리가 인정하고 무엇을 배제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선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생명권이라는 거에 생명을 유지, 보존하는 것만 있는 것이냐, 아니면 생명을 종결하는 것, 죽음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죽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고 했고요. 캐나다는 생명은 유지 보존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는 판단하지 않고 안전을 침해한다라는 방식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죽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이거를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앞으로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존엄사를 반대하는 이유, 일단 남용이 되면 어떡하지? 라는 것이 가장 큰 이제 우려입니다. 악용 및 남용의 사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대상을 타이트하게 한정해서 이러한 악용이나 남용의 위험을 방지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나라들도 어떠한 특정한 질병, 그 다음에 어느 시기에 이르렀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전에 캐나다 같은 나라는 요 의사조력 사망 결정을 내리기 전에 90일간의 대기 기간을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중간중간 상담, 그 다음에 의사의 진단, 그 다음에 자기결정 능력의 객관성 여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고, 캐나다 같은 나라도 환자 본인의 의사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환자의 합리적 결정인가? 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떠한 나의 임종 과정에서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이걸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아주 가족 중심적인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뭐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는 뭐 개인주의적이다, 우리나라보다는. 그래서 뭐 본인의 의사 결정만으로 된다. 뭐 그렇게 볼 여지도 있지만, 그게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절차, 또 그다음에 환자의 가족이 최대한 이제 배제되는 환경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클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사실 아까 얘기한 스위스, 뭐 캐나다, 뭐 네덜란드 복지국가예요. 그쵸? 그래서 환자 본인이 의료 비용을 많이 부담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본인 부담이 없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내가 내몰리는 죽음이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 결정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되게 상당히 중요한 반대 논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임종 대안을 여러 가지 대안들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유럽 국가에 거의 준할 정도로 그러면 이런 의료복지 국가를 이루어야 이거를 할 수 있냐? 이렇게까지 뭐 논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보더라도 이러한 논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의를 해야 계속 이게 필요하구나, 이러한 대안을 위해서 어떠한 것이 더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논의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라마다 다른 문화이기 때문에 이제 그 문화에 맞춰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야 되고, 남용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연구, 그다음에 제도적인 이제 개선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의사 조력 사망의 이제 요건이 충족이 됐는지 여부를 누가 판단을 하냐? 내가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의료윤리위원회를 둬서 거기서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지금 허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인지를 판단을 하게 하는 그런 기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의사 조력 사망이 한 가지 더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화 의료도 확대가 돼야 되는 것도 필요한 거죠. 의료복지제도 확대, 또 완화 의료 확대를 통해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 중에서 나한테 가장 최적의 의료적인 대안은 무엇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의사 조력 사망이라는 거는 그 대상이 일반적인 자살과는 다르다고 이제 구분된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이 우리가 논의를 하면서 일반적인 어떤 자살에 대한 남용 가능성, 그러니까 자살에 대한 인식이 좀 허용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캐나다 얘기를 계속 이제 드렸는데, 캐나다는 일반적인 그런 자살을 예방하는 시스템이 되게 잘 갖추어져 있는 나라이고, 거기서 이것과 구분해서 질병에서의 어떤 통증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의료 시스템을 통해서 이를 이제 하나의 대안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요 일반적인 어떤 자살 방지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선결 과제가 또 될 수가 있다. 요걸로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인식에 서로 이제 구분되고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도 갖춰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왜 필요한가에 대한, 즉 말기 환자의 고통에 대한 이해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기 환자,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제도는 도대체
그래서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하길래 이 통증에 대한 고통이 우리가 이해가 된다면 이 제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제 협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그 말기 암이신 어머님한테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약이 듣지를 않고 너무너무 아픈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스위스에 가고 싶지만 스위스에 가려면 다 영문으로 다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회원 가입도 스스로 하셔야 되고 영문으로 다 작성을 하셔야 되고 가는 것도 거리도 멀고 내가 통증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위험하게 내가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거 말고는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안이 너무 없는 거죠.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받으려고 해도 이제 수준의 한 달 이내의 환자에게서만 이제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치료를 포기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정말 고통에 방치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이제 이러한 고통과 통증을 국가가 개인에게만 물리고 방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한국의 그럼 과제는 무엇이냐? 의료적인 대안이 확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의사 조력 사망은 필요하다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고 캐나다처럼 대안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완화 의료의 확대, 그 다음에 통증 관리 지원, 그 다음에 완화 의료의 이제 확대 그 안에는 어떤 집으로 돌아오셨을 때도 심리적인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돌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병원 내에서는 물 영양 공급을 중단하는 형태의 어떤 치료 거부 같은 것들도 이제 다양한 대안으로 보고 의료적 대안으로 보고 선택이 가능하도록 이제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의사조력사 역시 또 하나의 선택지라는 그런 사회적 합의를 이제 이끌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 영양 공급을 중단하는 문제는 의사 조력 사망보다 이 물 영양 공급 중단을 좀 더 이제 선호하는 이제 환자분들도 이제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경우는 이제 캐나다의 어떤 사례를 보면 의사 조력 사망은 지금 통증이 되게 이제 많이 왔을 때 생명을 즉시 이제 단축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물 영양 공급 중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사의 상태로 놔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데 물 영양 공급을 중단하는 거는 수일, 수주에 걸려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상당히 이제 고통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질병에 따라서는 그래서 캐나다에서도 이러한 환자가 이러한 결정, 물 영양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임종을 선택했을 때는 그때 이제 통증을 이제 줄여 나가는 방식으로 의사와 되게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렇게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과제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에요. 그래서 그 캐나다 같은 나라도 장애인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보장하는 법안을 같이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 이유로 선택을 강요당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결정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신질환 환자들은 이제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법적 보호 장치 또 세심한 제도가 이제 설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성년자는 그런 통증이 뭘 견뎌야 되냐라고 했을 때 미성년자들의 어떤 또 죽을 권리도 인정해야 되냐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요런 이제 말기 상황에 놓인 미성년자의 보호는 이제 어떤 법적 윤리적 기준을 이제 별도로 이제 또 따로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가기에는 아직 정말 이제 초반이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의 과제는 의료적인 대안을 확장해야 된다. 여러 가지의 대안을 확장해야 된다라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암 환자 어머니처럼 창문에서 내가 뛰어내리는 방법 말고는 이 통증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위험한 자살을 예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로 이러한 통증을 개인의 문제로 지금까지는 방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개인의 문제로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제도적으로 틀 안으로 들여와서 그 당시에 최적의 의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국가의 책임이다. 그래서 의사조력사를 하나의 이제 선택지라는, 누구에게는 꼭 필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의료적 대안의 하나로 바라보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한 철학자의 말을 좀 인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로널드 드워킨이라는 철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망이 임박한 다른 대안이 없이 고통 속에서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환자에게 단지 생명을 보존함으로써 생명의 신성성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가치관에 대한 공동체의 폭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에게 생명의 신성성이라는 것은 단지 살아가는 것 자체에서 더 나아가 그의 삶이 어떠한가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며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생명의 신성성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 이런 철학자의 말을 이제 인용을 하고 싶었고요. 또 인간의 삶이라는 게 탄생에서 시작해서 죽음에서 끝나는 전체 과정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인격적인 자기 결정은 어떻게 삶을 마감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도 이제 포함한다. 이렇게 봤을 때 이러한 삶을 마감할 결정은 인간에게 있어 인격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존중받아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개인의 가치관을 공동체의 어떤 가치로 판단을 내리는 거는 개인에게 엄청난 폭력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기 환자의 인간의 존엄성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